이번 시간은 페이지 595페이지 보시면 전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올해부터는 잘하면 이제 공조 및 냉동 설비가 없어지면서 얘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문제에서 이제 세 문제 사이로 아마 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파트는. 근데 이 파트에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예요. 가장 많이 낸 데가 조명 쪽입니다. 왜 조명 쪽을 많이 출제하는가 하면 최근에 와서 특히 전기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 맞죠? 건축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건축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조명 설계 분야를 제일 많이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명 쪽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상. 그러면 전기 설비에서 전기 설비의 개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초 이론 파트는 595페이지에서 정리할 거는 596에 전압의 구분이 나와요. 전압은 저하 기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하 기준. 그래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게 아파트는 220볼테지를 쓰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 고가 수조의 펌핑에 올리기 위해서 양수 펌프는 380볼테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거는 220 내지 380볼테지를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하 기준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험에는 교류를 갖다 출제를 했습니다. 19회 때 전압 기준을. 그래서 750 이하입니다. 직류는 750, 교류는 600볼테지 이하를 저압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류 있죠. 직류하고 교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을 직류라 하죠. 근데 직류는 정밀도를 요하는 곳에 사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나 전기시계, 이런 통신설비 쪽이죠. 고속 엘리베이터 이런 데는 직류를 쓰게 됩니다. 직류. 자,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는 속도 조절이 용이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류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왜 직류를 써야 되는가 하면 고속 엘리베이터가 직류 전동기를 쓰거든요. 전동기 모터가 직류 전동기를 쓰거든요. 고속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직류 전동기가 속도 조절이 용이한 전동기 모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속은 전부 다 직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든 여러분들 있죠? 지하철 있죠? 국철 있죠? 고속철 같은 이것도 다 직류 전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변환을 보통 하게 됩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보통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류 전류 있죠? 교류 전류는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류 전류죠. 그래서 그것은 일반 전열 설비 있죠? 전열 설비 열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사무실 이런 데 많이 쓰잖아. 추우면 석유대가 이거 난로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뭐가 됩니까? 전기 난로이죠? 이런 게 전열 설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뭐도 합니까? 고기 구워 먹는데 가스레인지에다 구워 먹기. 그래서 집에 뭐 사놨어요? 테팔 이런 거 굽는 거 사놨죠? 그런 게 다 전열 설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등 설비 있죠? 전등, 조명 이거 다 무엇이다? 교류 쓰는 겁니다. 교류. 정밀도 요하지 않은. 그리고 동력 설비나 저속 엘리베이터가 바로 교류 전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도체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이죠. 근데 사실 저항은 이거죠?
저항은 사실 도선의 고유저항로에다가 그래서 전선의 뭐가 됩니까? 길이. 전선의 길이가 분자를 가고 전선의 단면적이죠. 단면적. 자, 그래서 기본 단면적하고는 무슨 관계다? 도선의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얘는 비례고 전선이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그러면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항이 생기면 열이 생겨요. 그럼 화재 위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티탭에다가 너무 많이 꽂지 마세요. 멀티탭에다가 전기 히터 꽂고 그다음에 막 전기 포트 있죠. 전기 물끓이는 전기 포트도 꽂고 이러면 안 돼요. 더 심한 사람들은 어디 됩니까? 막 드라이도 같이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 단면적. 그래서 저항은 이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굵은 전선을 쓰게 되면요, 저항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전선을 길게 빼갔으면 안 된다는 거 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자 이겁니다. 분전반에서 나가는 분계로 전선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거 페이지 598페이지 역률 나옵니다. 역률. 자 역률이라는 것은 직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주기 차이가 없는데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체크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콘덴서를 설치를 합니다. 이 콘덴서가 역률 개선 장치입니다. 자, 역률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개선 장치 부품이에요. 얘가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런데 대형 건물은 변전시에서 고압 콘덴서, 그 진상용 콘덴서죠. 이것은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률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물은 별도로 여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야, 콘덴서가. 그러면 소형 주택 같은 데 있죠. 옛날 촌에서는 별도 이 형광등 이런 데 이미 콘덴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백일등은 필요가 없고요. 백일등 콘덴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일등에는 부품이 없었습니다. 백일등은 단순하게 필라멘트 있죠? 그거 있었죠? 그 필라멘트 떨어지면 사용했어요? 못했어요? 백일중구 새로 사왔는데 그날 톡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봤어요? 간벽에 친해놨던 것들 흔들어 봤죠. 또 시력 나쁜 사람들 백일등 되나 안 되나 뭐 흔들어 봤죠. 흔들어 보면 알잖아. 필라멘트가 떨어지면 소리 나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 사용하는 맞죠? 청각으로 들었었잖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백일등은 사실 역률이 1이 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전설비 있죠. 강전설비는 자, 페이지 599페이지 간선이 나오죠. 간선 개념은 자 이거예요. 전기를 분배한 대응 배전반이 있거든. 배전반이 있고 각 층에 이렇게 분전반 패널보드가 최소한 하나 이상이 있거든. 면적이 넓으면 넓어지는 거고 바닥 면적이 천보다 커지면 분전반에 하나씩 생겨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분전반 패널보드가 막 각 층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분전반 패널보드가. 우리 이거 분전반이죠. 이거. 여기 저거. 이거 한번 안 열어보셨죠? 조금 이따 수업 마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분전반입니다. 패널보드.
분전반 패널 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서 이 건물의 배전반은 저기 지하에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전선을 보내줄 겁니까? 도선을 보내줄까? 이게 무엇이다? 간선이에요. 이게 간선이, 전선이 전선, 도선.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보통 도선이라 하잖아요. 이 간선입니다. 간선. 그럼 이 분전반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분전반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거야. 전등, 전선 나가겠죠? 이게 뭐다? 분기회로. 이 전선은 도선은 분기회로라고 하고, 이 도선은. 그러면 여기에 분기개폐기가 있습니다. 분기개폐기를 다 설치해놔서 주개폐기도 있지만 분기개폐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콘센트가 있다. 그럼 콘센트 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분기회로다는 게 분기회로. 이거는 간선이고. 도로도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도 간선도로 있죠? 맞죠? 간선도로는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해놨죠. 오토바이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래서 나뭇가지 방식 있죠? 평행식 있죠? 얘들을 폐지, 600 폐지 있죠? 혹시나 언급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을. 아직은 한 번도 안 냈는데, 얘들을 혹시나 낼 수 있다. 올해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냈던 얘들 같은 거, 이런 걸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만 일단 알아두세요. 무엇이 간선이고 무엇이 분기회로가 되는지. 자,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수업해 줍니다. 시험은 밑에 600페이지죠. 간선의 설계 순서 기출되었습니다. 600페이지 밑에 기출 써놓으세요. 기출된 거는요, 순서는 안 내. 잘하면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배선 방식, 전기 방식인데, 얘는 4번이 한 번 나왔어요. 삼상 4선식. 중성선이 흰색이나 회색선인데 이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1번 가지고. 초창기에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색깔이 거기 그거 해놨는데 그걸 외우려 하지는 말고요. 그 N상 중성선이 백색 또는 회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통 백색 넣어놨어요. 궁금한 분은 이거 열어보면 바로 보입니다. 옆에 궁금 안 하십니까? 열어보셨어요? 백색이 있었죠? 그래서 수업 마치고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르쳐 줄게. 자, 여기에 선이 4선이 있어. 이 열어보면 이 건물이 삼상 4선식이거든. 뒤에 분들 궁금한 분은 한번 잠깐 열어주세요. 뒤에 분들, 앞에 분들은 못 보겠다. 궁금하시면 뒤로 돌아가서 살짝 보세요. 밑에 고개를 낮춰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일 겁니다. 살짝 숙여 가서 한번 보세요. 백색선 나오죠? 이게 중성선의 N상입니다. 이 백색으로 칠한 이게 중성선입니다. 그럼 이 중성선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해가 빼는 거야. 절대 한꺼번에 3개 연결하면 큰일 나요. 2개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빼면 220볼테지를 빼나가요. 볼테지 쓸 때 이렇게 항상 무슨 선하고 빼야 된다? 중성선하고 빼야 돼요. 백색선하고 빼야 돼. 그 220볼테지가 나가요. 이렇게 빼야지. 220볼테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380볼테지를 뽑고 한다. 그러면 백색 위의 선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백색 말고. 그러면 붉은색이든 검정색이든 청색이든 이렇게 선을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면 380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다른 색깔끼리 빼야 돼요. 백색선 이외로 빼버리면 몇 볼테지? 380볼테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돌리기 위해서 380이 필요하거든요. 큰 에어컨이나 히터기 이런 거 틀 때는.
그럴 때는 380.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선하고 같이 뽑을 때는 220 나온다. 백색 선하고 다른 선을 뺄 때는 220 볼테지가 나와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분기 계팩이 차단기가 다 돼 있거든. 배선용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 암페아를 항상 보셔야 돼. 기기 암페아를 꼭 보십시오.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 암페아가 기기 암페아보다 커야 돼요. 그거 안 보고 막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차단기가 계속 내려와 버려요. 켜기만큼은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죠. 거기서 빼나간 게 너무 커지면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냥 히트기도 털어놨는데 그다가 물 끓이는 커피 포트 갖다가 같이 설치하고 끓여버리면요. 차단기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커가지고. 그 무리하게 하면 잘못하면 불나요.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200, 그럼 3상 4선식이 대규모 건물은 다 이걸 쓰는 거야. 그래야지 220하고 380 볼 때 겸용해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보통 많이 쓰고 있어요. 웬만한 건물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겨서 분전반 패널보드 해놨죠. 우측에 보면 주택용 분전반 이쁘장하게 되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 이거 열어놓은 거고, 이렇게 안에 보이죠? 주택용 분전반은 밑에 보시면 있죠. 그러면 보통 분전반은 모든 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고장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서 이 분전. 그래서 옛날은 차단기가 없을 때 뭐 가지고 했었습니까? 퓨즈가 뚜껑이지. 기억나시죠? 퓨즈 이렇게 감아가 가부하 걸리면 퓨즈가 딱 녹아 떨어지게 했잖아. 납이 맞죠? 퓨즈 납으로 돼 있었잖아. 아, 저희 외삼촌께서 제가 퓨즈가 끼워야 되는데 이러니까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전에는 전기 만지기 이전이라서 내가 잘 만졌거든요. 나 모르고 전선 한번 만져가 그 다음부터 안 만지거든. 전기 될 수 있으면 안 만집니다. 전선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떨어진 전선이라도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웠다가 잡았다가 정신은 놓고 싶은데 이게 근육이 경직대가 안 나져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제가 말이 없던 내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주 진짜 내성적이고 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쌤들이 지나가다가 어쩌다 만나면요, 내가 인사를 하거든. 저는 얼굴이 기억이 나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하냐 이러면 선생님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깜짝 놀란다니까. 그 말 없던 네가 강사를 한다고 그래. 제가 조용했거든요. 거의 말 안 했거든요. 같은 동네 애들도 말도 안 썼거든요. 전기 잡으면 끝내줍니다. 절대 잡지 마세요. 혹시나 이렇게 건드려야 됩니다. 깜짝 놀라면 이래잖아. 전선을 안 잡거든. 이렇게 뒤에 보시.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장갑 적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전반의 위치 있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철사 있죠? 철사. 여러분들 보통 철사라 하잖아. 철사로 퓨즈를 돌려버린 거야. 그렇게 불을 안 나요? 불을 나는 거예요. 제가 불납니다 이랬거든요. 조금 있다 불났잖아. 그래서 불나가지고 그때 초가지붕이라서 초가지붕까지 타가지고 막 불 끈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전반의 위치 나오죠. 몇 층마다 이제 부하의 뭐다 중심. 그럼 사용하는 왜 중심에 설치하는가? 이것 때문에 중심에 설치하면 커버하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왠가면 붕괴로 길이를 제한두거든. 붕괴로 길이 봅니다. 603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붕괴로 길이가 분전반에서 나가는 전선의 길이가 붕괴로예요. 붕괴로의 길이가 30m인데, 자 그러면 이제 중앙센터에 주면요,
자, 동서남북으로 다 나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의 분전반으로 커버하는 면적이 어떻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한쪽에 딱 설치하면 이쪽 편으로밖에 커버가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절반밖에 커버가 안 되거든. 한 편에 설치하면. 맞죠? 센터에 설치하면 양쪽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맞죠? 그래서 커버 면적이 많아요. 그 부하의 중심에 두는 게 하나의 분전반하고 최대한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편에 두면 50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중심에 두면 한 1000제곱미터까지 커버 가능하거든.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주라. 에너지 쓰는 데마다 중심에 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붕괴로의 길이는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붕괴로의 길이는 몇 미터야? 30m 이하.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전선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다? 몇 미터? 30m 가능하다 이게. 여기서 30m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봅니다. 붕괴로 구성 시 유의사항 나오죠. 유의사항을 보시면 자, 복도, 계단 등 될 수 있는 같은 회로로 해주라. 같은 회로 해주고 같은 스위치 전멸되는 건 같은 회로 해주면 됩니다. 같은 방, 같은 아웃렛. 자, 아웃렛 체크하십시오. 아웃렛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아웃렛 또는 아웃트렛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아웃트렛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빼보시면 밑에 철제 트람이 있어요. 콘센트 그걸 빼가 밑에 보면 나사모소 돌려 빼보면 그 안에 철제 트람이 있어. 거기 아웃렛이에요. 아, 제일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아웃렛이 뭔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때 건축 전기 담당하는 기술사께서 이야기해 주시대. 실제 했던 분들이 그 전문가가 시공도 많이 해보시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되 실제로 빼가 한번 구경을 시켜주더라고.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그게 아웃렛입니다. 아웃트렛 또는 아웃렛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습기가 있는 장소의 아웃렛은 별도로 하라 이게 별도. 그러면 습기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거죠. 욕실 쪽이나 있죠. 욕실 쪽이나 저기 주방 쪽 그다음 저기 어디 그 에어컨도 습기가 있는 곳이야. 에어컨도. 에어컨 보면 물 생기죠. 밖으로 항상 빼내고 있잖아요. 오전면 받으시고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설비가 수변전설비 쉽게 변압기라 보면 되죠. 수변전설비라고도 하고 쉽게 변전설비 변압기입니다. 쉽게 이겁니다. 고압의 전압전류를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사용하면 심각해지죠. 사용 전압전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변압기 수변전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반부터 하긴 조금 힘드니까 이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6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단기 나오죠. 차단기. 자, 차단기는 가전류가 흘렀을 때 뭐 합니까? 차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 차단기 서킷 브레이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거기는 고압 차단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압 차단기가, 각종 차단기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서킷 브레이크 앞에 어떤 역할이냐? ACB, 에어 ACB 나오죠. 자기 차단기, 마그네틱 서킷 브레이크 MCB. 그러면 거기 기름 차단기 오일 서킷 OCB, 그 다음에 진공은 버큐민이니까 뭐다? VCB 이렇게 나온 거죠. 가스 차단기 GCB, 에어 블래스트 서킷 브레이크 ABCB 또는 AC. 이걸 ABB
ABCB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차단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차단기가 있는 밤에 집에 차단기 조금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집에 쓰는 저압 차단기 있죠. 집에 쓰는 저압 차단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누전 차단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자, 주택용 분전반을 열어보면 한글로 써놔서 제일 자축 것이 뭐다?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가서 한번 열어봐야 돼. 아파트의 분전반을 열어보세요. 한글로 써놔서 누전 차단기를 해가지고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배선용 차단기야. 에어컨하고 이런 배선용 차단기, 전등하고 다 있는 거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거 뭐 어디가 꺼지는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간혹가다 있죠.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떤 게 냉장고 쪽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쪽, 에어컨 차단기는 이미 다 써놨고,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 차단기를 보통 때는 차단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뭐를 안 해야 됩니까? 코도 꼽았다 뺐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 사람들이 참을성이 별로 없어서 더위와 추위를 참을성이 너무 없어. 조금만 덥다 하면 덥다 하고 춥다 하면 춥다 하고 에어컨 팍 틀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우면 틀면 이해가 가는데 안 더운데 열심히 뜨고 더운 게 더운 건 아니죠. 그거는 맞죠? 가만히 있어도 더우면 더운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에어컨을 막 틀려고 해가지고 내가 차단기를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부속품 빼놨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켜도 안 켜질 거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켜고 있는데 간혹가다 날씨가 급변하게 더운 경우 있죠. 하나도 안 덥다고 했죠. 그래가 지방 내려가 있는데 더운 걱정이 왔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더워서 죽겠어 빨리 어디고 뺐어 이랬대. 그래 내가 어디 가가 그 열어봐 이래가지고 거기 내려온 거 있죠. 그거 올리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알아가지고 잘 켜. 그래서 집에 잘 모릅니다. 맞죠? 여성분들 이 차단기 잘 모르죠? 아시고 계십니까? 거의 잘 모르거든 차단기는. 그래서 이 차단기를 내려놓으면요 됩니다. 그렇게 꼽닥꼽닥 사용 안 할 때는 그 차단기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에어컨은 별도로 돼 있으니까. 자 보시고, 그래서 얘들이 무슨 차단기다? 저압 차단기다. 저압 차단기. 저압 차단기는 누구다? 누전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가 저압 차단기다. 그리고 609페이지 감심이 제어에서 거기 하단에 보시면 운전하고 정지 표시만 봐두세요. 작동이 무슨 색이다? 적색이에요. 정지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녹색이 들어왔으면 뭐다? 정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거잖아. 자동차는 적색이 뭐다? 정지자. 그래서 이거 냈던 거예요. 교수님들 헷갈리거든. 교수님들이 제일 어려운 자격증 시험이 저거라 그래. 운전면허증 자격증이라 그래. 유일하게 떨어지 본 게 운전면허증이 떨어져 왔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은 13번 만에 합격한 분도 있어. 내가 어쩌다가 봤는데 거기에다 얘는 뭘 붙여 써야 됩니까? 옛날 인지 붙였잖아. 떨어지면 계속 수입 인지 붙이죠. 2차 칠 때마다 인지를 엄청 붙여야 되잖아. 개수를 한번 시야리 봤거든. 와. 그래.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13번이나 떨어지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는가 봐요. 그다음에 예비전원이 있죠. 사실 관리 업무하고 관련된 게 사실 이게 예비전원이 관리 업무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냈어요. 또라이도 아니고 이거 예비전을 안 내. 이게 사실 아파트하고 관리 업무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사실상 얘가. 그래서 저겁니다. 우리 이 건물은 좀 잘못됐다 했죠. 이게 불 들어와 있어야 돼. 이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불 켜야 돼 이거. 축전지. 자, 그래서 예비 전원 설비는 자 이거죠. 자 여러분도 이겁니다. 화재가 나면 전기는 다 차단해요. 그래서 자동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법령상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자동으로 어떻게? 풀리도록 아까 돼 있죠. 무조건 풀려야 됩니다. 거기 이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욕탕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천도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탕을 좀 큰데 해가지고 앞에는 여탕, 옆에는 남탕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 남탕에서 나가다 혹시나 구출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성분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리를 먼저 냅니다. 저 살기 바빠요? 아니요. 그리고도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의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협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6.25 때도 탱크에 폭탄 들고 들어간 거죠. 맞죠?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기 죽는데. 맞죠?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도 왜 들어가겠어요? 뭐 감이 있다니까요. 자포갈 사람들. 아니죠. 화재시, 재난시는 예외입니다. 맞죠? 연기 꽉 차는데 뭘 관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문은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비전원 있죠. 예비전원 설비는 필요한 장소들 많아요. 외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겁니다. 그래서 예비전원이 갖춰야 될 건 있죠. 사실 2번이 법령 조건이기 때문에 이리 와야 돼. 2번 쪽으로. 이쪽으로 출제되는 게 기본이다. 처음 시험은. 그래서 축전지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몇 분이다? 30분. 자, 소방은 기본이 20분인데 전기는 기본이 30분으로 가요. 30분. 공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발전 설비는 정전 후 몇 초?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3번 축전지하고 자가발전 설비가 병용일 때는 축전지는 충전 없이 20분으로 바뀌어요. 30분에서 10분 줄어요. 그런데 자가발전 설비는 초가 바뀝니다. 45초 몇 분? 30분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가발전 설비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소방펌프 가동해야 되고 비상용 성강기 가동하고 이거는 자가발전 설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쉽게 유도등 있죠, 이거. 맞죠? 유도등은 축전지에 가지고 쓰는 거야. 유도등은 축전지에 가지고 쓰는 거, 피난구, 또 통로 유등 이런 건 축전지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성강기 가동해야 되겠죠? 소방 펌프 가동해야 될 거야. 그건 비상발전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는, 그래서 그 용량은 보통 수전 설비용 10에서 20%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 20% 설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위치는 저거 체크하십시오. 디귿의 변전실에 뭐다? 가까운 곳에 둬야 돼. 변전실에 가까운 거. 그리고 구조는 내화 구조 되면서 방음 방진 설비 다 갖춰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비상발전기 소음 진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 한번 돌려보면요. 엄청 커요. 탱크 서너 대 합친 만큼 소리가 커요. 탱크가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탱크가 조용했으면 다 죽어요. 맞아. 탱크 소리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탱크는 시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 그래서 먼 데서 있죠. 다 미사일 가서 쏴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봐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방음 방진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디거 바닥은 충분히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슬래브 두께보다 두껍게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은행 틀 생각하지 마세요. 은행 근고 있는 데 있죠. 여기는 슬래브 두께 굉장히 두껍게 설계해요. 그리고 벽도 두껍고요. 뚫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전기 기초는 독립 기초라 해야 돼. 건물 기초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가 진동이 엄청 심해요. 그럼 진동이 기초에 일반 건물 기초에 전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기초를 설치하라. 독립 기초 설치하라는 것은 발전기 기초는 별도 기초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넘겨서 전동기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10에 접지공사는 요거는 3종이 딱 한 번 냈었습니다. 3종이. 그래서 혹시나 1종 한번 봐두시면 돼요. 접지는 사실 누설 전류에 의해서 감전사고나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감전사고나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지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선을 봤을 때 녹색 보이면 이게 저거예요. 접지선이야. 녹색이 접지입니다. 접지. 나중에 혹시 전선을 봤는데 녹색 전선이 보이더라. 그럼 그게 뭐다? 접지야, 접지. 자, 그리고 넘겨서 배선공사 614페이지 배선공사 나옵니다. 배선공사는 공부할 때 저거 공부하네. 615페이지 자 경질 비닐강 공사 있죠. 합성 수지강 공사 얘 공부하시면 되고, 경질 비닐강 공사, 합성 수지강 공사,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전선 매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단점이 니언이죠. 기적 강도에 약해요. 압력이나 충격 이런 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절연성과 내식성 시공 용이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금속관 공사 공부해 두시고, 금속관 공사, 금속관 안에 전기 배선한 겁니다. 기억 장점이죠. 매설공사 꼭 체크한 콘크리트에 매설공사 할 수 있는 게 뭐다? 금속관 공사입니다. 그리고 디거 보시면 화재 위험이 적죠. 근데 금속관 공사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다가 단점을 하나 써놓으세요.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금속관으로 금속관 공사를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설공사로는 얘를 직접 사용 못해, 금속관을. 그래서 가요전선강 공사나 아니면 무엇을 쓰는가 하면 금속 몰드 공사 형태를 많이 써요. 몰드 공사. 몰드는 똑딱이가 몰드입니다. 몰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 뒤이네요. 금속 몰드. 제일 뒤에 온풍기 저 위에 구석에.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가려서 구석 쉽게 이겁니다. 양면 테이프 때가 딱 부착하고 전선 넣어서 뚜껑 닫는 거, 이게 다 몰드예요. 그럼 PVC 몰드도 있고 금속 몰드, 목재 몰드 종류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데 바닥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갖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똑딱이 몰딩이라 해요. 몰드. 원래 몰드가 지금 이 몰드입니다. 몰드인데 몰딩이라 합니까?
원래 몰딩은 마무리하는 걸 다 몰딩이니까. 몰드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게 몰드. 목재 몰드도 있고 금속 몰드 종류는 많다. 자, 그리고 금속관 공사는 근데 고다 써놓으세요. 전선 교체는 용이해요. 전선의 교체는 용이합니다. 교체는 쉬워요. 용이하다. 뭐가 어렵다? 정설 공사가 어렵다. 그러면 금속이니까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접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접지 공사. 제3종 접지 공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번에 자 나오는 거 가요 전선강 공사. 가요 전선강 공사는 굴곡성이 있죠. 기적강도 있고 그래서 천장 은폐 공사나 엘리베이터 배선, 굴곡 배선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 다뤘던 뭐다? 금속강 공사의 뭐다? 정설 공사 이런데 가요 전선강 공사가 또 구버리는 거죠. 쉽게 앞에 보십시오. 615페이지 보면 하단에 그림에서 좌측이 금속 몰드잖아요. 우측이 가요 전선강이잖아요. 쉽게 주렁간이죠. 주렁간. 이것이 가요 전선강 공사 개념이 됩니다. 잘 구부러지죠. 그래서 그 점 우리가 봐두죠. 그런데 얘는 거기 원위치 하셔서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됩니다.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 덕트 공사 공부해 둔데, 플로우 덕트는 바닥에 덕트 보낸 거예요. 덕트 보내서 거기 직접 콘센트는 거고요. 자, 이겁니다. 백화점이나 대규모 사무실 보면, 자, 이겁니다. 바닥에 딱들을 보내서 밑에다 전선도 놓고요. 인터넷에 전화선 다 함께 넣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매대마다 컴퓨터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화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딱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백화점이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 쓰는 거야. 그러면 이 플로덕트 공사는 알아두실 것이, 근데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명심해 둘 거, 몰드 공사들은 안 돼요. 몰드 공사는 똑딱이라겠죠. 습기가 있는데 못 씁니다. 부적당합니다. 몰드 종류들이 있어. 뭐 금속 몰드든 무슨 몰드든 몰드 자가 들어가면 얘들은 뭐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약전설비는 낼 거 다 낸 것 같고 620페이지 방제설비. 자, 방제설비는 재난방지설비가 방제설비인데 피례설비가 5번 냈어요. 피례설비가 5번 냈고 항공장애 등은 안 낼 것 같고 한 번 냈어요. 자, 그러면 피례설비, 방제설비 있죠. 피례설비는 피례침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낙뢰 우려가 있는 건물 체크하십시오. 낙뢰 우려가 있는 건물, 그리고 또는 높이 몇 메다? 2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공작물로서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입니다. 이 세 군데 설치 의무예요. 자, 페이지 620페이지 꼭 체크해 놓으세요. 피례침 설치 대상 세 군데입니다. 설치 의무가. 옛날 출제될 당시의 법령에서는 높이 20m 넘는 건물이 대상이 되었거든. 근데 지금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요.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이 법령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이거였대. 피례침 설치 대상 건물을 높이 20m 미만 건물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다 하대. 그런데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들어오는 건축물들이
피레설비가 없어진 거예요. 도면을 안 그리고 오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뭔가 하면 다시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바로 뭔가 하면 이게 나온 거예요. 높이 20m인 건물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공작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철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런 거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이런데. 아니, 타워 크레인 공사하는데도 피리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거 봅니다. 저 뭐죠? 저기입니다. 절에 가면 뭐 있어요? 절에 가보면. 불상도 있고, 자유 여신상도 있고, 탑들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피리침이 있어야 돼요. 맞죠? 꿀뚝 이런 데도. 그래서 피리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레설비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공작물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621페이지 2번 상단에 돌침 색깔 25cm 이상 돌출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에 피레설비의 재료는 세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이든 다 동일하게 50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옛날에 이게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35, 16, 50 따로따로 했거든. 다 5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이 12회 때 기출이 됐습니다. 인하도선 대용이 가능하다. 전기 연속성만 있으면 인하도선 대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전기장 마지막 체크하십시오. 0.2옴 이하 되네. 0.2옴. 옴은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죠. 옴. 자, 그리고 5번 측면수레부 이걸 꼭 알아두세요. 측면수레부 설치 기준은 측면 낙뢰를 방지해서 높이 몇 메다? 60m 초과하는 건물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60m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5분의 4 되는 위부터 최상단까지 측면수레부도 설치하는. 그러면 제일 상단에만 설치하지 말고 측면수레부도 설치해 주라 이 뜻입니다. 이건 2차에 낼 수도 있어요. 2차 시험에. 자, 기억하시고. 근데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 부위 높이가 150m 초과하는 건물은 120m 지음부터 최상단까지 측면수레부 설치하라. 지금 이거죠. 자, 잠실의 제1롯데월드 호텔 높이 지었잖아요. 500 몇십 m잖아. 그럼 그런 거는 5분의 4 안 따지고 120m 지음부터 상단까지 다 설치해 주라. 이거 측면수레부. 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조명설비가 나와요. 조명설비. 조명의 단위는 시험엔 다 나왔습니다. 별도로 하실 필요. 강속,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강속이라고 칭합니다. 단위는 루멘을 쓰고 있고요. 조도가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예요. 그래서 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거잖아. 조명에 가까이, 강원에 가까이 갈수록 조도는 밝아지죠. 멀어지면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조도 단위는 룩스를 씁니다. 그리고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강도를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는 저겁니다. 항공장애등, 자, 야간에 항공기 안전 운행을 해서 항공장애들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 자, 그런데 빛이 새야 돼요? 안 새야 돼요? 막 빛의 세기가 촛불 크기로 반짝반짝하면 잘도 보이겠어요. 맞죠? 그럴 땐 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조도를 쓰는가 하면 조명 설계할 때 밝기. 자, 우리가 밝아야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어두우면 밝게 잘 안 보이죠? 어두우면 잘 보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촛불 켰을 땐 가까이 가야 되죠. 맞아? 그리고 희도, 물체 표면의 밝기가 뭐다? 희도예요.
물체 표면 밝기가 희도니까 여러분들 이거죠. 희도가 높다는 것은 뭐가 생긴다? 눈부심이 생겨. 희도가 높으면. 자, 그러면 형광등하고 백열등 중에 누가 희도가 높았습니까? 형광등이 높았어요. 지금 형광등, 이거 형광등이네. 눈부심이 크다는 것은 이게 딱 봐가지고 다른 데 보면 잘 안 보이면 희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태양빛을 바라봤다가 다른 데 보면 잘 보여, 잘 안 보여? 그게 희도가 높은 거예요. 희도가 높은 거. 눈부심이 큰 것이 희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백일등 눈부심이 컸어요? 눈부심이 작았어요? 컸죠?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강원, 맞죠? 빛을 발하는 물체를 말하며 적절한 강원에 선택, 강원의 밝기나 효율, 수명, 가격, 연색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면 되는데, 연색성은 강원의 물체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연색성이라고 칭합니다. 연색성. 등은 조금 내기가 좀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 초창기는 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명 방식은 넘겨봅니다. 넘겨서 625페이지 전반 조명 있죠. 이런 것이 무슨 조명? 전반 조명이야. 이것이. 이게 전체를 조명하는 거. 이게 무슨 조명? 전반 조명이고, 국부 조명은 여러분들 이거죠. 특정한 장소에 고조도 필요한 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부 조명은 스포트라이트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무슨 조명? 국부 조명이에요. 국부 조명은 스포트라이트가 국부.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는 뭘 국부 조명으로 보면 돼요? 집에 스탠드 켜죠? 맞지? 집에 스탠드가 국부 조명이잖아. 스탠드가 무슨 조명? 국부 조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배강에 의한 분류 나오죠. 그러면 그게 직접 조명하고 무슨 조명? 간접 조명이 있죠. 그래서 직접과 간접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 놓으세요.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 특히 간접 조명을 자 공부를 조금 많이 해 두십시오. 간접 조명을.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한번 낼 것 같아. 직접과 간접은 한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직접과 간접 부분은 우리 시험에는 아직은 안 냈어. 그럼 직접 조명, 간접 조명. 그럼 직접 조명은 이거죠. 하향 비율이 높은 거야. 강속의 비율이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 되는 거야. 밑으로 비추는 거고, 이거는 상향 비율이 높은 거야. 하향이 거의 없는 거야. 상향 비율이 90에서 100% 되는 거. 이것이 간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천장으로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아둘 것이, 이 천장이 있으면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밑에 가림판을 딱 설치해 가지고 빛을 천장면에다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조명? 간접 조명. 천장. 그러면 이때 천장면은 밝은 색이어야 돼요? 어두운 색이? 천장면은 밝은 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밝은 색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과 간접 조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면, 얘는 명시 조명, 밝게 시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명시 조명에 채용되고요. 간접 조명이 분위기 조명입니다. 분위기 조명에는 간접 조명을 쓰고요. 직접 조명이 명시 조명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얘가 조도는 얘가 높아요. 고조도를 얻을 수 있어요. 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간접 조명은. 그렇다 보니까 얘는 조도 분포는 불균일합니다. 분포는 불균일합니다. 그러면 얘는 조도 분포가 거의 균일해. 조도 분포는 균일해, 얘가. 그게 다 어두워. 자, 그리고, 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은, 효율은 얘가 좋죠? 이거는 효율은 떨어지는 거야. 간접점 효율이 떨어져. 효율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조명이 있죠? 직접 조명은, 강한 음영이 생겨요. 음영 그림자. 음영은 그림자를 뜻해요. 그래서 태양불빛 아래에서, 태양 아래에서 그림자 생기죠? 아닙니까? 근데 얘는 강한 음영이 없어요. 강한 음영이 없고, 그림자가 잘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얘는 희도가, 눈부심이 있겠죠? 쉽게 써지게, 얘가 눈부심이 크고, 얘가 눈부심이 없잖아요. 적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직접.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는 뭐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시설비는? 얘가 시설비는 싸요. 얘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 간접 조명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접 조명. 자, 건축화 조명 나옵니다. 자, 건축화 조명은 처음으로 작년에 지문 한 줄 썼습니다. 건축화 조명은. 건축화 조명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이나 보나 이런 것과 같이 일체화시켜서 조명하는 게 건축화 조명입니다. 그래서 다운라이트 있죠?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게 다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코버라이트 나오죠? 코버라이트는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방식이 코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은 뭐 거기도 해놨지만 사진도 찍어놨지만 여러분들 아파트로 치면 거실 천장이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거실 층고가 높은데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이 반자인데 반자를 갖다가 높낮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명을 속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조명을 여기 설치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거야. 이 높이 설치돼 속에 설치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노래방 가보면 여기 벽 위에다가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안 보이잖아. 이렇게 벽을 해가지고 조명을 여 설치해가 빛이 은은하게 반사해가 나오잖아. 맞죠? 여기 위에 은은하게 조명은 안 보이는데 노래방 안 가보셨습니까? 많이 돼 있죠? 노래방은 꼭 이 조명을 해. 또 중간에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 말고요. 이걸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이라고 합니다. 코니스, 밸런스는 벽면 조명입니다. 그 밑에 그림 보면 이해될 거예요.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빛을 위에서 아래로만 비추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원래.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가림판을 이용해서 벽만 비추는 거야. 그러면 보통 칠판을 비출 때 하거나 아니면 전시물이죠. 이런 벽에 전시물 걸면서 그거 비출 때 하는 게 코니스라이트고, 이 밑에 그림 보면 이해될 겁니다. 코니스 조명. 가림판을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비추는 거예요. 밸런스 그림 보세요. 밑에. 밸런스는 가림판에 상하로 조절해 준 거야. 밸런스는 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그럼 코니스는 이겁니다. 이 벽면을 비추겠다는 거죠. 그럼 가림판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명 딱 설치해가지고, 이 벽면만 위에서 아래로 딱 비추는 거야.
그러면 조명은 가림판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가림판 때문에. 이것이 무슨 코니스. 그럼 밸런스는 이겁니다. 밸런스는 조명을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앞에다 가림판 대가지고 조명을 상하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춰가지고 벽면을 비추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상하로 조절해 주시면 밸런스하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더 해드릴게. 그리고 나중에 저기 보면 페이지 그 조명 설계 순서는 3번 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629의 강속 계산 나오죠. 강속 계산 나옵니까? 이 식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식 하나만 외웁니다. 조도 계산식 나오죠. 조도 써놨죠. 나옵니까? 조도 요거만 기억하세요.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예요. 조도는 자 쉽게 조도는 어느 장소의 밝기인데 쉽게 강속이 빛을 많이 발해야지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례 관계잖아. 강속 비례고 그 다음에 조명을 1개 킨 거하고 10개 킨 거하고 누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10개 킨 게 그렇죠? 개수는 비례 관계잖아. 그리고 조명률이 좋아야지 밝아지잖아요. 조도가. 도대위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 자 등을 하나 켜는데 한 평에 1개 킨 거하고 10평에 1개 킨 거 틀리시죠? 면적은 반비례 관계야. 면적은. 그리고 강각 보상률. 강원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속이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유를 둔 것이 강각 보상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각 보상률 그거 써놨어요. 거기 보세요. 강각 보상률 629페이지 하단 해놨죠. 조명기구의 사용 도중에 강원의 능률 감소나 오염 손실 등으로 해서 조도가 저하되므로 강원에 교환할 때까지 필요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비율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각보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보상률, 그래서 얘하고는 반비례 이 두 가지.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보수율이라는 게 나오죠. 유지율. 바로 위에. 바로 이 보수율, 유지율 나오죠. 얘가 역수야. 감각보상률의 역수가 보수율, 유지율이야. 보수율이라고도 하고 유지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기억하실 거, 앞전에 이 식을 냈어요. 이 식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강속계산법에 사용되는 필요한 거 모두 고르세요. 다 고르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율, 유지율이 주어지면 여오면 안 돼. 반비례, 역수니까 위로 가면 돼. 일단은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하고 뭐? 면적하고 감각 보상률만 반비례 관계야. 나머진 비례 관계야. 얘가 주어지면 위로 가면 돼요. 이 식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 구하라. 신경 쓸 거 없어. 얘가 나가면요. 같이 있던 역적대. 분모로 다 내려오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하든 뭘 구하든 간 신경 쓰지 말아요. 이 식 한 개만 딱 외워버려. 외우고, 식을 이걸 딱 써놔. 요걸 딱 써놓고, 요거는 역수다. 요 식만 하나만 딱 써놓으면 다 끝나요. 그럼 보수율은 결과적으로 어디, 여기 가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뭐 강속을 구하든 조도를 구하든 개수를 구하든 조명률을 구하든 보수율을 구하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같이 있던 놈들은 어디로 내려온다? 분모로 내려온다. 역적대 역적. 잘못 몰려있다가 역적되면 삼족이멸 하잖아요. 옛날에. 줄 잘 세야죠. 맞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식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이식 하나. 그럼 요새 LED 등이죠. 여러분들 등 보수율 오래되면 어두워지죠. 등들이 백일등이든 형광등 어두워졌죠. 그런데 LED는요 3만 시간 이상 써도 보수율이 거의 75%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 좋아진 거예요. LED는 요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래 써도요 유지가 됩니다. 자기가. 근데 우리는 보통 웬만한 거는 오래 쓰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보수 유지율이 나빠가지고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뭐예요? 사람 눈이죠. 노안이 와가지고 맞아? 눈이 최고 빨리 나빠지잖아, 맞아? 귀가 어두워져. 귀도 좀 이게 보수 유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보수 유지율이 좋을수록 조도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어느 정도의 밝기가 조도잖아.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둬야 돼. 일단 이 식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시기호 외우지 마세요. 이 도시기호는 제가 나올 때 되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2번 냈는데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호는. 내가 좀 추려줍니다. 나오게 되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